여보세요. 어머니, 저 세아예요. 제 말 잘 들으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 사람이 지금 절대 문 열어주지 마세요. 가을볕이 참 좋았습니다. 거실 창으로 쏟아지는 햇살에 먼지들이 반짝이며 춤을 추는 그런 나른하고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막 끓인 대추차를 한 김 식혀서 한 모금 마시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정막을 깨고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린 것이 받을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모르는 번호는 웬만해선 받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벨소리가 어찌나 절박하게 울리던지 저도 모르게 수화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세아예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귀에 익지만 무척이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5년 전 아들 진우와 이혼하고 집을 나간 전 며느리 세아였어요.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꼭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저는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세아야, 이게 얼마만이니? 그런데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는 거야? 제 질문에 세아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밭은 숨을 몰아쉬며 무언가 어려운 말을 억지로 꺼내려는 듯 머뭇거렸어요. 그런 모습에 제 마음은 더욱더 불안해졌습니다. 평소 침착하고 야무졌던 아이인데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어머니, 제 말 잘 들으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 사람이 지금 거기로 가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라니요. 대체 누구를 말하는 건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세아가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두려움이 전염병처럼 제게도 옮겨붙는 듯 했습니다. 누가 온다는 말이니? 차근차근 말을 해보렴. 어머니, 제발요. 그냥 제 말만 들으세요. 지금 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려도 절대로 문 열어주시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절대요. 아이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뚝 끊겨버렸어요. 야, 세아야. 하고 몇 번을 더 불렀지만 수화기에서는 차가운 신호음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저는 끊어진 전화를 붙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누가 우리 집에 온다는 것이며 왜 문을 열어주지 말라는 걸까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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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집이 무너질 것처럼 누군가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들고 있던 찻잔을 놓치고 말았어요. 와장창 하고 사기그릇 깨지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너무나 익숙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낯설고 두려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봐. 나야, 진우야. 아들이었습니다. 제 아들, 진우였어요. 수화기 너머 그 애의 절박한 목소리와 문 밖에서 저를 부르는 아들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 걸까요?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세상이 갈라지는 듯 했습니다. 문 밖의 아들과 문 안의 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냐는 제 물음은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어요. 저는 차갑게 식어버린 대추차와 깨진 찻잔 조각이 널린 바닥에 주저앉은 채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쾅, 쾅, 쾅. 문은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엄마, 안에 있는 거 다 알면서 왜 대답이 없어? 얘기 좀 하자니까. 처음의 다급함은 이내 짜증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올 것 같은 기세였어요. 저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지만
아들의 목소리는 뼈를 타고 들어오는 것처럼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아, 진짜 사람 미치게 하네.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당장 문 안 열어? 이웃들 다 보는 데서 망신당하고 싶어? 그 고함 소리에 제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저 목소리, 저 말투,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낯이 익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아들이 저런 얼굴로, 저런 말투로 저를 몰아세웠던 때가, 기억은 기어이 5년 전 그날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진우가 이혼하겠다며 눈이 퉁퉁 부어서 저를 찾아왔던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식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그때 아들은 제 손을 붙들고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새야, 쟤 보통 아니야. 겉이랑 속이 완전 다른 애라고. 나 힘든 건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온통 돈 생각뿐이야. 엄마는 제발 나 좀 믿어줘. 엄마는 내 편이잖아. 응. 저는 아들의 그 눈물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니까요. 그저 착하고 순하기만 한 내 아들이 악독한 여자를 만나 고생만 했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뒤 짐을 챙겨 집을 나가던 새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지친 얼굴로 제게 고개를 숙였을 뿐입니다. 저는 그때 그 아이에게 아주 모진 말을 퍼부었습니다. 내가 내 아들 인생을 망쳤다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소리쳤어요. 그랬던 제가 지금 그 아이의 경고를 듣고 아들을 피해 숨어 있습니다. 5년 전 아들의 눈물 뒤에 감춰졌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아들의 편에 서서 닫아버렸던 그 문은 과연 정당한 것이었을까요? 엄마, 마지막으로 말할게. 문 열어. 아들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제 회상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믿었던 아들의 모습과 지금 문 밖의 저 남자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문 밖의 소리가 멎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더 크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5년 전 제가 굳게 닫아버렸던 그 문이 이제는 제 집 현관문이 되어 저를 가두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저 낯선 얼굴 뒤에 숨겨진 진실은 대체 무엇일까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문 밖의 소리가 완전히 멎었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모양이었어요. 저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현관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여 현관 문틈에 눈을 가져다 댔어요. 텅 빈 복도, 아들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는 한가운데였습니다. 새아의 다급했던 목소리, 아들의 분노에 찬 고함, 모든 것이 뒤죽박죽 엉켜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군 것은 아닐까? 아들에게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건 아닐까? 5년 전처럼 또 내가 오해를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어오르던 순간이었습니다. 띠링.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제 휴대전화에서 짧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마치 그 소리에 놀란 사람처럼 온몸을 떨었습니다. 느릿느릿 기어가다시피 거실로 가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어요. 화면에는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내 아들이라고 저장되어 있더군요.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단 2줄의 문장이 칼날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엄마, 좋게 말할 때 계좌로 1억 보내 내일까지.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 했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혹시 잘못 본 것이 아닐까 싶어 화면을 껐다 켜기를 반복했어요. 하지만 선명한 글씨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억, 내일까지, 마침표까지 찍힌 그 차가운 문장은 아들이 조금 전까지 문을 두드렸던 이유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세아의 경고, 아들의 난동, 그리고 이 협박과도 같은 문자, 퍼즐 조각들이 제 머릿속에서 섬뜩한 그림으로 맞춰졌습니다. 아들이 나를 찾아온 이유는 내 안부를 묻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 때문이었던 겁니다. 5년 전 제 아들은 저를 붙들고 울며 세아가 돈밖에 모르는 여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보니 그건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돈에 눈이 먼 것은 세아가 아니라 바로 제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서운함을 넘어선 차가운 배신감이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5년 전 제 아들은 며느리를 향해 돈만 아는 여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아들은 제게 돈을 내놓으라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제 손으로 키운 아들이 제게 칼만 안 든 강도로 돌변한 그 순간을 저는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제 손에 들린 휴대전화가 천근처럼 무거웠습니다. 1억, 내일까지. 그 짧은 문장이 제 아들과 저 사이에 거대한 벽을 쌓아 올린 것만 같았어요.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제가 아는 제 아들은 결코 이런 짓을 할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머릿속에서 단 한 사람, 단 하나의 이름만이 떠올랐습니다. 윤세아.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세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두어 번 울리자마자 아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문 안 열어주신 거 맞죠? 그 사람 갔어요? 여전히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애써 눌러왔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아야, 나 어떡하면 좋으니 방금 진우한테 문자가 왔다. 1억 원을 내일까지 보내라고 하더구나. 제 말을 듣는 수화기 너머로 길고 무거운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그런 한숨이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결국 어머니께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니? 걔가 왜 갑자기 저러는 거야? 잘 다니던 회사는 어쩌고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세아야. 제발 아니기를, 내 짐작이 틀렸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세아의 대답은 제 마지막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어머니, 진우 씨 회사 나온 지 3년도 더 됐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야. 우리 진우 매일 아침 양복까지 차려입고 출근했는데 지난달에도 승진해서 월급 올랐다고 용돈까지 주고 갔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어머니. 세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말보다 날카롭게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이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주식이라고 했대요. 그러다 코인에 손을 댔고 결국엔 인터넷 도박까지 손을 뻗었다고 합니다. 제가 알던 아들의 삶은 전부 아들이 만들어낸 신기루였던 겁니다. 번듯한 직장, 성실한 아들의 모습은 모두 허상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멍했어요. 저만 빼고 모두가 알고 있는 진실. 저만 아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무대 위에서 행복한 엄마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이 저를 너무나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그 1억이라는 돈은 전부 도박 빚이란 말이니? 간신히 쥐어짜낸 제 물음에 세아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제게는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연 세아의 목소리는 더 큰 절망을 예고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돈, 어머니가 아시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돈이에요. 끔찍한 돈이라니요. 도박 빚보다 더 끔찍한 돈이 대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말에 되물었습니다. 심장이 불안하게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을 느끼면서요. 그게 무슨 말이니, 세아야. 도박 빚 말고 또 뭐가 있다는 거야. 수화기 너머의 세아는 한참을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차마 상상하고 싶지 않은 온갖 끔찍한 그림들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조폭이라도 연루된 걸까? 아니면 사람 목숨이라도 걸려 있는 걸까? 잠시 후 아주 힘겹게 꺼내는 아이의 목소리가 제 귀에 박혔습니다. 어머니, 진우 씨가 도박으로 진 빚 전부 제 이름으로 빌린 돈이에요. 뭐라고? 내 이름으로? 아니, 내가 왜 진우 빚을, 그걸 왜 내가? 저는 당연히 세아가 아들의 부탁에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아이의 대답은 제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빌려준 게 아니에요. 어머니, 결혼 생활 중에 진우 씨가 제 신분증을 몰래 훔쳐서 그걸로 대출을 받고 사채를 썼어요. 제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땐 빚이 이미 1억이 넘어 있었어요. 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박 중독자인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사실은 도둑이었고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그것도 다른 누구도 아닌 아내의 등을 치는 파렴치한 범죄자였어요. 그 순간 5년 전 제가 세아에게 퍼부었던 독한 말들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내가 내 아들 인생 망쳤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망친 건 제 아들 강진우였습니다. 제 아들이 세아의 인생을 나락으로 끌고 들어간 겁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피해자인 며느리에게 가해자의 칼을 쥐어주고 등을 떠민 꼴이었습니다. 세상에 나는 그것도 모르고 너한테 그런 모진 말을 넌 혼자서 그 빚을, 그 무서운 사채 빚을.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세아의 담담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셨잖아요. 이혼하고 지난 5년 동안 정말 밤낮 없이 일해서 갚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 보였는데 또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아이의 그 담담한 목소리가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지난 5년 그 아이가 혼자서 감당했을 고통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세아야, 정말 미안하다. 눈물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아들에 대한 배신감보다 이 착한 아이에게 제가 저지른 짓에 대한 죄책감이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내게서 더는 뜯어낼 돈이 없으니 이제 화살을 제게로 돌린 거군요. 5년 전 제가 내쫓았던 며느리 대신 이제는 이 어미를 돈줄로 삼으려는 거군요. 제가 내쫓은 며느리 대신 이제는 이 늙은 어미를 돈줄로 삼으려 한다는 끔찍한 진실 앞에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저 헐떡이는 숨을 내쉴 뿐이었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세아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어머니 차례예요. 그 한마디가 제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진우 씨한테 기댈 곳도 돈 나올 곳도 이제 어머니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렇게 급하게 전화드린 거예요. 아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머니께 돈을 받아내려고 할 거예요. 오늘처럼요. 세아의 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 아들은 이제 더 이상 제가 알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제 어미의 등까지 치려는 짐승,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 사실을 인정하자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기를 붙들고 있을 힘조차 없었어요. 알았다. 전화 끊을게. 그 말을 끝으로 통화를 마친 저는 한참 동안이나 소파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지만 제 머릿속은 지옥이었습니다. 두려움이 발끝에서부터 스멀스멀 기어 올라와 제 온몸을 집어삼켰습니다. 현관문 잠금 장치를 몇 번이나 확인하고 창문이란 창문은 전부 걸어 잠갔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안전한 저의 요새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언제든 다시 쳐들어올지 모르는 감옥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데 문득 5년 전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엄마는 내 편이잖아. 응.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게 매달리던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이 세상 모든 비난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달라는 아들의 간절한 호소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 나는 내 편이었다. 내가 며느리의 인생을 망가뜨릴 때도, 내가 거짓말로 내 눈을 가릴 때도 나는 언제나 내 편이었지. 그런데 내가 말한 내 편이라는 게 그저 무슨 짓을 하든 내 뒤를 봐주는 내 지갑이라는 뜻이었더냐? 그 생각이 들자 두려움으로 차있던 자리에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더 이상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였습니다. 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아들이 내 남편의 목숨값과도 같은 이 집을, 내 마지막 남은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진우 내 아들이 과연 사람이긴 한 걸까요? 그 밤 저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낡은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뇌를 갉아먹는 소리처럼 유난히 크게 들리는 밤이었어요. 저는 침대에 등을 붙이고 누워 어둠이 내려앉은 천장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들이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질문은 밤새 제 심장을 얼음장처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들과의 지난 시간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눈길이 문득 화장대 위에 걸린 고운 실크 스카프에 닿았습니다. 작년 제 생일에 아들이 수줍게 웃으며 목에 둘러주었던 것이었죠. 엄마, 이거 백화점 신상이야. 우리 엄마는 늘 좋은 것만 하고 다녀야지. 아들이 돈 버는 이유가 다 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동네 사람들 만나면 아들 자랑하느라 침이 마를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제와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3년 전 회사를 그만둔 아들이 대체 무슨 돈으로 백화점에서 이런 고가의 선물을 샀을까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매달 잊지 않고 붙여주던 용돈, 몸에 좋다는 온갖 값비싼 영양제들, 가끔씩 외식하자며 데려갔던 고급 책당까지. 그 모든 것들이 제 아들의 성공과 효심의 증거라고 저는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그 돈은 아들이 땀 흘려번 돈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에서 피눈물을 뽑아낸 돈이었고 도박판을 뒹굴며 얻어낸 더러운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들이 던져주는 거짓 행복에 취해 어릿광대처럼 웃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주는 용돈을 받아쥔 채 그의 성공을 칭찬하고 그의 효심에 감동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이라는 사기꾼의 가장 충실한 관객이자 가장 든든한 바람막이였던 셈입니다. 그 다정했던 아들의 모습이, 그 살가운 행동들이 전부 저를 속이기 위한 연기였다는 사실을 깨닫자 분노를 넘어선 깊은 허무함과 배신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대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사준 그 실크 스카프를 손에 쥐었어요.
부드러운 감촉 대신 더럽고 끈적끈적한 무언가가 만져지는 듯 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늙고 지친 초라한 늙은이였습니다. 아들이 짜놓은 각본에 맞춰 울고 웃던 어릿광대,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 단단하게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부순 것은 내 믿음이었지만 이제 내가 부서뜨려야 할 것은 바로 내 아들의 거짓된 세상이었습니다. 그게 내가 살 길이니까요. 아들의 거짓된 세상을 부수겠다. 그게 내가 살 길이다. 동트는 창밖을 보며 그렇게 다짐했지만 막상 날이 밝자 저는 다시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뭘 어떻게 부순다는 말인가요? 평생 누구와 싸워본 적도 큰 소리 한 번 내본 적도 없는 제가 돈에 눈이 뒤집힌 제 아들을 상대로 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들의 문자 메시지에 적혀 있던 내일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휴대전화가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뜨는 내 아들이라는 세 글자가 이제는 저승사자의 이름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벨이 울리다 끊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가 쉴 새 없이 쏟아졌어요. 엄마, 왜 전화 안 받아? 1억 보내, 지금 장난하는 거야? 내가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이래? 좋게 말할 때 보내. 나도 더는 못 참으니까. 협박의 수위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휴대전화 전원을 아예 꺼버렸습니다. 세상과 저를 단절시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저는 온종일 집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밥도 넘어가지 않았고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할까? 수십 번도 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아들이 돈 달라고 협박해요. 이 한마디로 제 인생이 송두리째 실패작이라는 걸 동네방네 떠드는 꼴이었습니다. 자식 잘못 키운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친구나 친척에게 상의하는 건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었죠. 이대로 돈을 주고 끝낼까? 제 통장에는 남편이 남긴 유산이자 제 남은 인생을 기댈 마지막 보루인 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아들에게 주는 순간 저는 빈 껍데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돈 맛을 본 아들은 분명 하이에나처럼 다시 저를 찾아올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저는 며칠을 시체처럼 누워만 있었습니다. 이따금 현관문 밖에서 낯선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현관 문틈으로 내다보면 험상궂은 얼굴의 사내들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를 찾아온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집은 더는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가둔 감옥이었죠. 그러다 문득 거실에 놓인 낡은 앨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앨범 속에는 까까머리를 한 어린 아들이 죽은 남편의 목에 매달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티 없이 막던 아이. 저 아이가 어쩌다 저런 괴물이 되었을까? 사진 속 행복했던 우리 가족의 모습을 보자 꺼져가던 분노가 다시 심지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대로 모든 걸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의 기억과 제 남은 인생을 저 괴물에게 먹이로 던져줄 수는 없었어요. 수화기 너머에는 아들의 탐욕이 그리고 제 과거의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모두와 싸워야 했습니다.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제게는 저와 같은 지옥을 먼저 걸어 나온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단 한 사람. 제가 한때 내쳤던 바로 그 아이 세아가 필요했습니다. 꺼져 있던 휴대전화 전원을 다시 켜는 데는 제 남은 인생의 모든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전원을 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화면이 발광했습니다. 부재중 전화 수십 통,
읽지 않은 문자 메시지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전부 내 아들이라는 세 글자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알림을 애써 무시하며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5년 전 제가 그 아이에게 퍼부었던 마지막 말이 귓가를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꼴도 보기 싫으니 다시는 우리 진우 앞에,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라. 그렇게 모질게 등을 떠밀었던 제가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그 아이에게 연락을 한단 말입니까? 스스로 뱉은 독을 제가 다시 마셔야 하는 꼴이었습니다. 그 부끄러움과 민망함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이대로 죽은 듯이 숨어 지내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길거리에 나앉는 것. 그게 더 끔찍했습니다. 제 손으로 닫았던 문을 이제는 제 손으로 다시 열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윤세아라는 이름을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신호음이 한 번 울릴 때마다 심장이 한 번씩 멈추는 것 같았어요. 제발 받아라, 제발. 속으로 애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보세요? 세아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한 번 삼키고 아주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아야, 나다. 정의 엄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말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침묵 동안 저는 온갖 생각을 했습니다. 당장 전화를 끊어버리면 어떡하지? 욕이라도 퍼부으면 어떡하지? 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다행히도 세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세아야, 우리 만나야겠다.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내가 너에게 꼭 할 말이 있고 또 내가 너에게 꼭 들어야 할 말이 있어. 제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심만은 단단했습니다. 세아는 잠시 말이 없다가 이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렇게 하세요. 수화기를 내려놓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두려움이나 무력감 때문이 아니었어요. 5년 전 제가 내뱉은 모진 말에 스스로 침을 뱉고 제 손으로 닫아버렸던 문을 다시 열어야 하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야만 했습니다. 내 아들이 만든 이 지옥에서 살아남기 위해 저는 이제 염치도 자존심도 모두 버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첫 번째 반격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세아와 마주 앉았습니다. 우리가 약속 장소로 정한 곳은 동네의 한적한 카페였어요. 따뜻한 커피 향과 나지막이 흐르는 음악 소리가 우리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습니다. 5년 만에 마주한 세아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앳된 새댁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그늘진 얼굴에 애써 단단한 표정을 짓고 있는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 얼굴에 지난 5년의 고통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것 같아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커피는 미지근하게 식어갔습니다. 이 침묵을 깨야 하는 사람은 저였습니다. 제가 이 만남을 청했으니까요.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꽉 쥐었다 펴기를 반복하다 아주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아야, 미안하다. 목소리가 심하게 떨려 나왔습니다. 내가 5년 전에 너한테 했던 말들 그리고 너한테 지었던 모든 죄 정말 미안하다. 나는 내 아들놈의 거짓말만 믿고 아무것도 모른 채 너를 너무나 오랫동안 미워했다. 이런 말할 자격도 없는 거 알지만 정말 미안하다. 제 사과에 세아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찻잔만 내려다보며 숟가락으로 의미 없이 커피를 젓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게 당연했지요. 제가 저지른 죄값이니 아이의 그 어떤 원망도 달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세아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다 지난 일인걸요. 그리고는 저를 올려다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어머니도 진우 씨의 또 다른 피해자시잖아요. 피해자. 그 한마디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가해자였는데, 공범이었는데, 저를 피해자라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아이를 단단하게만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속이 깊고 현명한 어른으로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피해자라니 아니, 나는 공범이었다. 내가 그 모진 시간을 혼자 견뎌낼 때 나는 아들 편에 서서 너를 비난했으니 명백한 공범이지. 그래서 더는 너 혼자 그렇게 두지 않을 거다. 저는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세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은 저보다 더 차갑고 가늘었습니다. 내가 이 싸움을 시작해 보려고 해. 염치 없는 부탁인 거 잘 알지만 내가 나 좀 도와줘야겠다. 제가 내민 손을 세아는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자신의 손을 맡긴 채 저를 담담히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 눈빛을 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 역시 지난 며칠간 수없이 고민하고 저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요. 제가 묻기도 전에 세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도와달라고 하지 않으셨어도 저는 어머니를 도울 생각이었어요. 세아야. 진우 씨가 어머니께 손을 벌리기 시작했다는 건 제게 그랬던 것처럼 어머니의 모든 걸 빼앗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란 뜻이니까요. 저는 어머니까지 저처럼 되게 할 수는 없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덤덤했지만 그 안에는 쇠심줄 같은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세아는 지난 5년간의 이야기를 아주 천천히 하지만 막힘없이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지옥도였습니다. 이혼 직후 정체 모를 사내들이 아이가 사는 반지하 월세방에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처음엔 전화로 시작된 협박이 나중엔 직접적인 폭력으로 변해갔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현관문에 빨간 락커로 돈 갚아라 강진우 마누라 같은 험한 글씨를 써놓고 어린애 주먹만 한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는 일도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아이는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낮에는 식당 주방에서 허리가 끊어져라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취객들을 상대하며 대리운전을 했어요. 주말에는 먼지 구덩이인 공사장에 나가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펐다고 합니다. 그렇게 5년을 살았다고 아이는 말했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 진우 씨의 전 아내였다는 사실만으로 사람들이 저를 똑같은 사람으로 볼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그냥 혼자 갚는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세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손으로 제 심장을 쥐어뜯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내 아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나 처참하게 짓밟아 놓고도 지난 5년간 내 앞에서는 세상 둘도 없는 효자 아들 노릇을 했던 겁니다. 그 위선과 거짓에 치가 떨렸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눈물 대신 뜨거운 분노가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알겠다. 이제야 모든 게 선명하게 보이는구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얘야. 저는 잡고 있던 세아의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 가녀린 손으로 아이는 자신보다 더 거대한 절망과 싸워 이겨낸 것이었습니다. 세아야, 너는 5년을 혼자 싸웠지만 나는 그렇게 못한다. 아니,
그렇게 안 할 거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같이 싸우는 거야. 내가 겪은 고통, 내가 받은 배신감, 그 모든 것을 합쳐서 내 아들 강진우에게 고스란히 돌려주자꾸나. 제 말에 세아의 눈이 강하게 흔들렸습니다. 아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저와 맞잡은 손만 내려다보았어요. 그 위로 아이의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5년간의 고통을 이야기할 때도 울지 않던 아이가 제 한마디에 결국 울음을 터뜨린 겁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내 편이 생겼다는 안도감과 기나긴 외로움의 끝에서 터져나온 설움의 눈물이었지요. 네, 어머니 그렇게 해요. 저 더는 그 사람한테서 도망치지도 당하고만 있지도 않을 거예요. 세아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잡은 우리 두 사람의 손에 그 어느 때보다 강한 힘이 들어갔습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 비로소 우리는 한편이 된 것이었습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웠으나 한 남자의 거짓말로 세상에서 가장 멀어졌던 우리가 이제는 같은 적을 향해 칼을 겨누는 동지가 된 순간이었어요. 그래. 절대로 놈이 원하는 대로 해주어선 안 된다. 놈의 숨통을 끊어놓으려면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분노에 찬 제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아들을 집으로 불러들여 그간의 죗값을 전부 따져 묻고 싶었어요. 하지만 세아는 저보다 훨씬 침착하고 이성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지금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안 돼요. 세아는 제 손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렸습니다. 진우 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위험한 사람이에요. 아무런 증거도 없이 덤볐다가는 오히려 저희가 당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법 같은 거 무서워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빠져나갈 궁리만 할 겁니다. 듣고 보니 세아의 말이 전부 옳았습니다. 분노가 이성을 마비시켜 하마터면 이를 그르칠 뻔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니? 우선 법을 아는 사람을 찾아가야 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저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어머니. 내 말이 맞다. 분노만 앞세워서는 될 일이 아니지. 알겠다. 그럼 당장 내일이라도 사람을 알아보자. 그날 우리는 텅 빈 찻잔을 앞에 두고 한참을 더 앉아 있었습니다. 5년 전 원수처럼 돌아섰던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같은 적을 가진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동지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내 아들 강진우, 너는 절대로 몰랐을 것이다. 내가 무너뜨린 두 여자가 너를 무너뜨리기 위해 손을 잡았다는 사실을 말이다. 세아의 도움으로 우리는 수소문 끝에 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딱딱한 가죽 소파와 책장에 빈틈없이 꽂힌 두꺼운 법률 서적들이 우리를 주눅 들게 만들었어요. 저와 세아는 마주 앉은 변호사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5년 전의 명예 도용과 사채, 그리고 얼마 전 아들이 집까지 찾아와 버린 난동과 1억을 요구한 협박 문자까지. 우리는 변호사가 우리의 이야기에 함께 분노하고 당장이라도 해결책을 내어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팔짱을 낀 채 미동도 없이 듣기만 하더군요. 그의 무표정한 얼굴 앞에서 저와 세아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참 만에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안타깝지만 5년 전 명의도용 건은 지금 형사처벌을 묻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
고의성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가 어려워요. 첫 마디부터 찬물을 끼얹는 소리였습니다. 최근 아드님이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문자를 보낸 건 물론 협박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찰에 신고하셔도 가족 간의 금전 문제로 보고 소극적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돈 좀 달라고 한 것 정도로 치부해버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그럼 법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지켜주지 않는단 말인가요?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치고 싶었습니다. 두 분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섣불리 아드님을 자극했다가 오히려 폭행이나 다른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법은 감정이 아니라 철저한 증거로 움직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뜨거웠던 머리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내 집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고 내 전 재산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놈이 눈앞에 있는데 법은 너무나 멀고 더디게만 느껴졌습니다. 이대로 손 놓고 있다가는 모든 걸 빼앗길 게 불 보듯 뻔했어요. 변호사의 말은 100번 옳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틀렸어요. 법이 우리를 지켜주기만 기다리고 있다가는 늙은 어미는 껍데기만 남고 한때 며느리였던 저 아이는 또다시 고통 속에 살게 될 터였습니다. 그의 말대로 법이 철저한 증거로 움직인다면 우리가 그 증거라는 것을 직접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제 안에 무언가 다른 것이 꿈틀거리는 것을 변호사는 눈치챘던 모양입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변호사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하면 그 증거라는 걸 손에 쥘 수 있겠습니까? 놈이 제 목에 칼을 들이밀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제 말에는 더 이상 감정적인 떨림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변호사는 비로소 저를 제대로 된 의뢰인으로 대하기 시작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자세를 바로 하고 구체적인 조언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정리해보죠. 변호사는 먼저 세아를 향해 말했습니다. 윤세아 씨, 5년 전 아드님이 도용한 대출 관련 서류나 사채업자들에게 받은 협박성 독촉장, 혹시 빚을 갚아나간 이체 내역 같은 게 남아 있습니까? 사진 한 장, 문자 한 통, 사소한 거라도 좋습니다. 그게 진우 씨의 과거 행적과 범죄 성향을 증명할 첫 단추가 될 겁니다. 세아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시선은 다시 제게로 향했습니다. 박정의 어머님, 아드님이 보낸 협박 문자는 절대 지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드님에게서 오는 전화는 무조건 전부 녹취하십시오. 대화하실 때 감정에 휩쓸리지 마시고 1억 원이라는 금액과 그 돈이 도박빚 때문이라는 걸 아들이 자기 입으로 직접 말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그게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건이 될 겁니다. 스모킹건, 결정적 증거라. 아들의 목소리를 녹음해라. 아들이 스스로 죄를 실토하게 만들어라. 변호사의 말은 제 아들을 더는 사람으로 보지 말고 잡아야 할 짐승으로 여기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더 차갑고 단단해졌습니다. 분노와 슬픔으로 흐려졌던 시야가 이제는 명확한 목표를 향해 뚜렷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자 뜨거운 낮의 열기가 식은 밤 공기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머리는 차가워졌고 해야 할 일은 명확해졌습니다. 녹취, 증거 수집, 그리고 기다림.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놈이 우리를 사냥하길 기다렸다가 증거를 잡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덫을 놓고 사냥감을 유인해야 하는 게 아닐까? 놈의 그 끝없는 탐욕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며칠 뒤 저와 세아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세아는 밤새 뒤져 찾아낸 낡은 서류 몇 장을, 저는 아들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변호사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거였죠. 아들이 자기 입으로 도박빚 1억을 정확히 언급한 녹취가 있어야 확실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놈이 던지는 부스러기 같은 증거를 받아먹는 방식으로는 이 지옥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변호사님, 기다리는 걸로는 안 되겠습니다. 제 단호한 목소리에 변호사와 세아가 동시에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진우에게 돈을 주겠다고 하겠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안 됩니다.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세아와 변호사가 기겁을 하며 저를 말렸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죠. 하지만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놈은 지금 돈에 눈이 멀어 다른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겁니다. 제가 돈을 준다고 하면 의심 없이 덥석 미끼를 물 거예요. 우리는 그놈을 제 집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덫 안으로 불러들이는 겁니다. 덫이라니요, 어머님. 아드님이 순순히 돈만 받고 갈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돈을 못 받으면 폭력적으로 변할 게 뻔한데 어머님 혼자 계신 곳에서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변호사의 우려 섞인 목소리에 세아도 울먹이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돈 앞에서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너무 위험해요. 두 사람의 걱정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뒤였습니다. 나도 알아. 위험하다는 거. 하지만 이 집에서 숨도 못 쉬고 하루하루 피 말라가며 사는 건 더 끔찍해. 그리고 혼자 있지는 않을 거야. 바로 그 폭력적인 순간을 잡기 위해 덫을 놓는 거니까. 저는 두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며 제 마지막 진심을 꺼내놓았습니다. 어미가 자식을 덫으로 유인하는 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는 거 나도 알아. 하지만 그놈은 이미 오래전에 내 아들이길 포기했어. 이제는 내가 내 아들의 어미이길 포기할 차례야. 내가 살기 위해서. 제 눈빛에서 두 사람은 더 이상 반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읽은 모양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겁에 질린 피해자의 눈빛이 아니었으니까요. 그것은 제 손으로 괴물을 만들어낸 책임을 지기 위해 아들을 사냥하기로 결심한 어미라는 이름의 사냥꾼의 눈빛이었습니다. 제 눈빛을 본 변호사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은 체념이 아닌 경외에 가까운 탄식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어머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전문가의 냉철함이 아닌 인간적인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저와 세아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선 아드님을 집으로 유인하는 과정 전체를 녹취할 수 있도록 집 안 곳곳에 소형 카메라와 녹음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거실과 현관이 잘 보이는 곳에요. 그리고 약속 당일 제가 밖에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유사시 즉시 제가 개입하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요. 변호사의 말은 우리가 하려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제 옆에 앉은 세아가 제 옷소매를 꽉 붙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5년 전 혼자서 겪어야 했던 그 공포가 되살아난 것이겠지요. 저는 그런 새아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새아야, 5년 전에 내가 너를 믿어주지 않아서 내가 그 끔찍한 고통을 혼자 겪어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날 한번 믿어주렴. 이 어미를 제 진심이 전해졌던 걸까요? 새아는 더 이상 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단한 의지를 담아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믿을게요. 저 끝까지 어머니랑 함께 할게요. 그렇게 우리 세 사람의 위험한 동맹은 비로소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에 걸쳐 우리는 치밀하게 덫을 설계했습니다. 변호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새아는 괴물의 심리를 꿰뚫는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저는 어미의 마음을 버린 도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이제 사냥을 위한 무대는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단 하나. 굶주린 맹수를 이 무대 위로 불러들이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새아와 변호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제 아들 강진우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차가운 휴대전화를 손에 쥐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차가운 휴대전화가 마치 뜨거운 인두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어요. 변호사와 새아가 마른 침을 삼키며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피커폰으로 설정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치 제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요. 이제야 전화를 받네. 돈은 준비됐어? 첫 마디부터 안부도 인사도 없었습니다. 오직 돈. 아들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조급했습니다. 저는 미리 연습한 대로 기운 없이 지친 목소리를 꾸며냈습니다. 진우야, 나다, 엄마. 알아. 그래서 돈은 준비됐냐고 묻잖아. 내가 시간이 많은 줄 알아? 그래, 내가 이겼다. 내 말대로 할게. 돈 너한테 줄게. 수화기 너머에서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너무 쉽게 나오자 오히려 의심을 하는 눈치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들의 목소리 톤이 바뀌었습니다. 뭐야? 며칠 동안 전화 한 통 없더니 갑자기 왜 이래? 무슨 꿍꿍이야? 꿍꿍이가 있긴 뭐가 있겠니? 내가 너를 어떻게 이기겠어? 곰곰이 생각해봤다. 아무리 내가 밉고 원망스러워도 너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니. 핏줄이 뭔지 결국 엄마는 내 편일 수밖에 없나 보구나. 저는 5년 전 아들이 제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엄마는 내 편이잖아. 그 말이 지금은 제 무기가 되어 아들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제 연기가 통한 걸까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경계심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그게 어미 된 돌이 아니겠니? 제 처량한 목소리에 아들의 의심은 탐욕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이겼다는 확신, 이제 곧 큰 돈이 손에 들어온다는 흥분이 그 목소리에 가득했습니다. 진작 그랬어야지. 역시 우리 엄마야. 그럼 됐고, 당장 계좌 불러. 지금 바로 입금해. 걸려들었습니다. 굶주린 짐승이 제가 던진 미끼를 의심 없이 덥석 문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탐욕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니다. 그 돈은 그렇게 계좌로 보낼 수가 없는 돈이다. 마지막으로 내 얼굴 보고 내 손으로 직접 건네줘야겠다. 그게 이 어미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도리인 것 같구나.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탐욕스러운 침묵이 흘렀다. 걸려들었다. 이제 덫의 마지막 문만 닫으면 되는 것이었다.
나는 놈에게 우리 집으로 오라고 말했다. 제가 직접 돈을 건네주겠다는 말에 아들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놈도 제 제안이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거겠죠. 집으로? 뭘 귀찮게 집까지. 그냥 밖에서 만나. 자주 가던 백화점 앞 카페 있잖아. 거기로 나와. 아들은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익숙하고 공개된 장소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덫을 놓은 사냥꾼이 사냥터를 양보할 수는 없는 법이죠. 저는 미리 준비해둔 대답을 가장 약하고 지친 목소리로 꺼냈습니다. 아니다, 이 집은 내 아버지와 나의 평생이 담긴 곳이다. 너와의 인연을 정리하는 것도 이 집에서 하는 게 맞아. 그리고 이 늙은 어미가 1억이라는 현금을 들고 밖으로 나도는 것도 무섭구나. 나는 못 나간다. 제 마지막 말에 아들의 경계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현금 1억. 그 달콤한 단어가 아들의 남은 이성을 마비시킨 것이 틀림없었어요. 그에게 저는 더 이상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돈을 품고 있는 연약한 늙은 어미일 뿐이었습니다. 아, 알았어. 귀찮게 구네, 정말. 그럼 언제 가면 되는데? 나 그렇게 시간 많은 사람 아니야.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희열과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정각에 와라. 약속 시간 어기면 이 돈 한 푼도 없는 줄 알아라. 알았어. 내일 오후 2시. 아들은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힘없이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제야 제 손이 사소한 물건 하나 들 수 없을 만큼 심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세아가 금방이라도 올 것 같은 얼굴로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의 어깨를 조용히 다독였습니다. 괜찮고 말고 할 게 뭐 있겠니?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휴대전화를 내려놓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변호사와 세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무거운 침묵이 우리 세 사람을 짓눌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정해졌습니다. 내일 오후 2시. 그 시간은 내 아들 강진우에게는 탐욕의 결실을 맺는 시간이겠지만 저에게는 제 손으로 아들을 심판대에 올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 내일 이 집에서 지옥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약속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지만 이상하게 정신은 맑았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아주 오랜만에 정성껏 커피를 내렸습니다.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던 그날 오후처럼요. 하지만 오늘 제가 내리는 커피는 평화로운 일상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가올 전쟁을 앞두고 흐트러지려는 정신을 다잡기 위한 의식이었습니다. 쓰고 진한 커피를 마시며 저는 조용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내 손때와 추억이 깃든 평범한 집. 하지만 오늘의 이 집은 더 이상 저의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집 안 곳곳에는 작고 검은 눈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거실 시계 뒤 텔레비전 옆에 놓인 작은 화분 속, 그리고 현관 신발장 위, 우리 가족의 행복했던 한때가 담긴 액자 뒤에까지 그 작은 문틈으로 오늘 내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담아낼 것이었습니다.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찬 그 얼굴의 가죽이 벗겨지는 순간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낱낱이 기록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제 모습이 비치는 검은 렌즈를 들여다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미가 되어 자식에게 밥상 대신 심판대를 차려주는 심정이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평생 모를 겁니다. 그건 살을 도려내고 뼈를 깎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야만 했습니다. 그 괴물을 멈추기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이 살기 위해서요.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배우가 무대 위로 등장하기만을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똑바로 허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문 밖의 세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지만 제 귀에는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째깍 째깍. 그 소리는 마치 내 아들의 운명을 재촉하는 발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남은 시간은 이제 3시간.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끔찍한 3시간이 될 터였습니다.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목을 조여오는 밧줄처럼 한 뼘 한 뼘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은 채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눈만이 벽시계의 시침을 좇고 있었지요. 오후 1시. 이제 1시간 남았습니다. 제 심장은 갈비뼈를 부술 듯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은 축축하게 젖어왔고 입안은 바싹 말라붙었습니다. 1시 반. 남은 시간은 30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묵직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들이 기다리는 돈가방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돈 대신 아들의 죄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 봉투 안의 내용물들을 하나씩 아주 정성스럽게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위에는 제가 아들과 통화하며 녹음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은 녹취록이 있었습니다. 1억, 도박빚이라는 단어가 붉은 펜으로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죠. 그 밑에는 세아가 건네준 5년 전 대출 서류와 사채업자의 독촉장이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서 원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아들이 지난 며칠간 보낸 수십 통의 협박 문자를 인쇄한 종이들이 그 위에 겹겹이 쌓였습니다. 저는 그 서류 더미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들아, 내가 그토록 원하던 1억 원이다. 내가 지난 세월 동안 쌓아 올린 죄의 무게, 내 거짓말과 탐욕의 영수증이다. 이제 내가 이 모든 것을 받고 그 죄값을 치를 시간이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자 기이하게도 요동치던 심장이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극도의 긴장이 지나간 자리에 서늘한 평온함이 찾아왔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더는 떨리지 않았어요. 제 마음은 잔물결 하나 없는 고요한 호수와 같았습니다. 벽시계의 긴 바늘과 짧은 바늘이 숫자 2위에서 정확히 포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띵-동. 청명한 초인종 소리가 지옥의 문이 열리는 소리처럼 집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제 심장에 박힌 거대한 못을 잡아 빼는 소리 같기도 했고 오랫동안 잠겨있던 지옥의 문이 삐걱이며 열리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모든 동작이 물속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느리고 무겁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제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료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현관문으로 향하는 그 짧은 거리가 제 평생을 돌아오는 길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문 앞에 서자 숨을 참고 있던 제 귀로 문 밖의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이 초조하게 발을 구르는 소리, 그리고 작게 욕설을 뱉는 소리. 놈은 이미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문 문틈 사이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문틈 너머로 아들의 일그러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돈에 대한 기대와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눈, 초조하게 입술을 깨무는 버릇. 제가 알던 아들의 모습 그대로였지만 오늘따라 그 얼굴이 낯선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온 차가운 공기가 남아있던 마지막 두려움의 찌꺼기까지
모두 얼려버리는 것 같았어요. 이제 돌아갈 다리는 불타 없어졌습니다. 제 손이 현관문의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철컥. 육중한 현관문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5년 전 제게 눈물로 효심을 연기했던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눈을 한 채 제 어깨 너머 집안을 샅샅이 훑으면서 말입니다. 왔구나, 내 아들아. 너를 위한 지옥의 문이 이제 막 열렸단다. 아들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돈이 나올 구멍으로 볼 뿐이었죠. 나를 밀치다시피 집 안으로 들어선 아들은 다짜고짜 거실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제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요. 돈은? 돈 어딨어? 가방에 싸놨을 거 아냐? 빨리 줘. 그의 눈은 돈에 대한 탐욕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등 뒤로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철컥 하고 잠금장치가 걸리는 소리가 마치 덫의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어딨냐고. 말 안 해? 아들은 이리저리 거실을 서성이며 돈가방으로 보이는 물건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자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엄마는 좋은 것만 해야지라며 목에 스카프를 둘러주던 아들. 엄마 건강이 제일 걱정이라며 영양제를 사다 바치던 아들. 그 다정했던 아들은 어디 가고 돈에 미쳐 날뛰는 한 마리 굶주린 짐승만이 제 집 거실을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서성이던 아들이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하자 신경질적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아, 장난해? 돈 어딨냐니까? 시간 없다며. 그제야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하고 조용했어요. 저는 턱짓으로 거실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급하긴 뭐가 그리 급해. 우선 앉아라. 이 어미가 주는 마지막 밥상인데 차 한 잔은 하고 가야지. 제 말에 아들의 표정이 기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짐승 같은 본능으로 느낀 것이겠죠. 놈은 제 말 대신 제 턱짓이 가리킨 테이블 위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돈가방이 있어야 할 그 자리. 그곳에는 돈 대신 하얀 서류 뭉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이 의심과 당혹감으로 가늘어졌습니다. 뭐야, 저건. 놈의 목소리는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는 테이블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서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돈가방은 어디 있고 저 서류 뭉치는 다 뭐야? 엄마, 지금 나랑 장난해? 아들의 그 뻔뻔하고 탐욕스러운 물음에 저는 대답 대신 싸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테이블을 턱짓으로 가리켰어요. 장난이라니. 내 눈에는 저게 장난으로 보이나.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게 바로 내가 그토록 원하던 1억 원이다. 제 말에 아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소리치며 놈은 성큼성큼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뭉치 중 가장 위에 있던 종이를 거칠게 낚아챘어요. 그것은 바로 제가 받아 적은 아들과의 통화 녹취록이었습니다. 아들의 눈이 빠르게 글씨를 훑었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 도박빚, 1억이라는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자 놈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녹취록을 바닥에 내던지고 그 밑에 있던 다른 서류들을 헤집었습니다. 5년 전 대출 서류에 찍힌 자신의 이름, 세아의 이름으로 발급된 사채 계약서, 그리고 제가 인쇄해 놓은 수십 통의 협박 문자, 자신의 범죄 기록들이 눈앞에 펼쳐지자 아들의 당혹감은 삽시간에 시뻘건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이게 다 뭐야? 너 윤세아 그년을 만난 거지?
마치 놈은 서류들을 구겨 쥔 채 저를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핏발이 선 눈이 당장이라도 저를 집어삼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온 것뿐이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1억 원. 액수가 부족하니? 제 목소리에는 이제 연민도 슬픔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경멸과 분노만이 가득했어요. 내가 5년 전 내 아내의 이름을 도용해 빌린 돈, 그리고 그 착한 아이가 5년간 피눈물을 흘리며 갚아야 했던 돈. 그래도 모자라 이제는 이 늙은 어미를 협박해 뜯어내려 했던 바로 그 돈이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제 입에서 나온 서늘한 선고에 아들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그 미친 계집애가 너한테 무슨 말을 짓거린 거야? 엄마까지 미쳤어? 내가 누군데 내가 엄마 아들이야. 그런데 내가 감히 나한테 이따위 짓을 해? 제가 키운 아들은 자기가 한 짓이 발각되자 반성이나 사죄 대신 길길이 날뛰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마치 도둑이 제 발 저려 악을 쓰는 것처럼요. 감히? 그래, 이 어미가 감히 너한테 한번 물어보자, 강진우. 저는 놈의 분노에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차갑게 되받아쳤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흩어진 서류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놈의 죄를 읊기 시작했어요. 내 입으로 그랬지. 세아는 돈밖에 모르는 악독한 년이라고. 그런데 아내 몰래 빼돌린 신분증으로 사채를 쓰고 그 돈으로 밤새 도박판을 전전한 건 누구였지? 거짓말이야. 내가 안 그랬어. 제가 나한테 덮어 씌우는 거라고. 또 내 입으로 그랬지. 회사에서 승진해서 월급이 올랐다고. 백화점에서 산 선물이라며 내 목에 스카프를 둘러주던 내 얼굴이 아직도 선한데. 그 돈 전부 내 아내의 피눈물이었더구나. 그것도 모르고 좋다고 웃던 나는 대체 뭐였을까? 제 추궁이 이어질수록 아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놈의 방어 기제는 오직 거짓말이라는 단어밖에 남아있지 않은 듯 보였어요. 아니야. 아니라고. 저 계집애가 엄마한테 이상한 소리를 한 거야. 닥쳐라. 제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한마디에 아들의 발악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이제 와서 내 아내의 고열을 다 빨아먹고 나니 이 늙은 어미의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탐이 났더냐. 나를 협박하고 내 집 문을 부술 듯이 두드린 게 바로 너 아니더냐. 제 마지막 일침에 아들의 이성은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으악. 놈은 짐승 같은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공중으로 흩뿌렸습니다. 수십 장의 종이들이 마치 나비처럼 허공을 날다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닥쳐. 그 입 닥치라고. 더 이상 대화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성을 잃은 짐승에게는 오직 폭력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죠. 아들은 핏발선 눈으로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제 멱살을 잡기 위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 거친 손이 제 코앞까지 다가오는 순간 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똑똑히 보았습니다. 제 손으로 만들어낸 저 괴물의 마지막 발악을 말입니다. 아들의 소나기가 제 어깨를 향해 날아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짐승의 포효와도 같던 아들의 고함이 정점에 달했던 바로 그 순간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현관문이 거짓말처럼 스르르 열렸습니다. 약속된 신호이자 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누구야? 제 멱살을 잡으려던 아들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놈의 고개가 반사적으로 현관을 향해 돌아갔어요.
저 역시 아들의 어깨 너머로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것은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건장한 사내 서너 명이 마치 제 집인 것처럼 아주 여유롭게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깨 너머로 복도에 서 있는 변호사와 세아의 긴장된 얼굴이 스치듯 보였습니다. 가장 앞에 선 사내는 온몸에 값비싼 옷을 걸쳤지만 그 천박함과 험악함은 감출 수가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거실의 아수라장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제 아들 강진우를 보며 이죽거리며 웃었습니다. 어이구, 우리 강 사장님. 어머니한테 재롱잔치라도 하고 계셨나 봐? 그 남자를 본 순간 아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를 잡아먹을 듯이 날뛰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사냥개 앞에 선 토끼처럼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너희들이 여길 어떻게 알고? 아들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심하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남자는 그런 아들에게 천천히 다가오며 어깨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어머니한테 1억이라는 큰 돈을 받는 날이라고 어떤 착한 분이 귀띔을 해주시던데 아들의 손은 제 멱살 대신 허공에서 갈 곳을 잃고 떨고 있었습니다. 놈의 얼굴에서 분노가 빠져나간 자리에는 순식간에 하얀 공포가 들어찼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아들이 애타게 피해 다니던 또 다른 지옥. 제가 아들의 탐욕을 이용해 이 자리로 친히 불러들인 손님들이었습니다. 사내의 비아냥거림에 아들의 얼굴은 이제 공포를 넘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제 아들 강진우는 이 모든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강 사장, 그동안 우리 전화 피하느라 고생 많았지? 그런데 마침 오늘이 날이라네. 효심 깊은 아들이 어머니한테 1억 원을 받는 날이라고. 그럼 제일 먼저 우리 빚부터 갚아야 도리가 아니겠어? 사내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지만 그 손은 마치 쇠사슬처럼 아들을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내들은 현관문을 막아선 채 아들의 퇴로를 완전히 차단해 버렸어요. 완벽한 도간의 쥐신세였죠. 아니야. 오해야. 돈 없어, 나. 무슨 소리야, 이게. 궁지에 몰린 아들은 조금 전 자기가 했던 말조차 부정하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오해? 방금 내 어머니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소리 지르던 거 우리가 다 봤는데? 어머니랑 돈 문제로 싸우던 거 아니었어? 우리가 아주 눈뜬 장님인 줄 아나 봐. 사내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 뭉치를 구둣발로 툭 걷어찼습니다. 아들은 이제 저와 사채업자들을 번갈아 쳐다보며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맸습니다. 저를 향해 불타오르던 분노는 이제 더 강한 포식자 앞에서 겁에 질린 비명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저는 그저 소파에 앉아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래, 서로 물어뜯어라. 너희는 모두 똑같은 족속들이니 돈이라는 미끼 앞에 인간이길 포기한 짐승들. 나는 그저 너희가 서로를 어떻게 파멸시키는지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사채업자들이 아들의 팔을 거칠게 잡아끌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아들은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저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모양입니다. 놈은 필사적으로 저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돈 준다고 했잖아. 저 사람들한테 빨리 말해줘. 1억 주기로 했다고. 어서. 아들은 제가 놓은 덫의 미끼를 스스로 물고 늘어지며 저를 향해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막이 오를 시간이었습니다. 사채업자와 제 아들의 시선이 동시에 제게로 향했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마지막 남은 한 가닥 동아줄이라도 잡으려는 필사적인 기대가, 사채업자의 눈에는 돈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의 탐욕스러운 희망이 번뜩였습니다. 그들의 시선을 받으며 저는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가장 잔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짧은 한마디. 하지만 그 말의 무게는 천근과도 같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는 내 아들에게 줄 돈이 단 한 푼도 없습니다. 뭐라고? 엄마 방금 전화로 내가 이겼다고 돈 준다고 했잖아.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절규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에게 한 걸음 다가가 바닥에 흩어진 서류 뭉치를 가리켰습니다. 오, 돈을 주기로 했지. 내가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1억 원은 바로 내가 5년간 쌓아 올린 그 죗값이었단다.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마지막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내가 그랬잖니. 엄마는 내 편이라고. 그래, 나는 내가 저지른 모든 죄의 편에 서서 내게 합당한 벌을 내려주기로 마음먹었단다. 이게 이 어미로서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도리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사채업자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뭐야, 이 새끼가 지금 우리를 갖고 논 거야? 그들의 분노는 이제 온전히 제 아들 강진우에게로 향했습니다. 사내들이 다시 아들에게 달려들어 양팔을 거칠게 우그러뜨렸습니다. 야, 너 오늘 우리랑 같이 사무실 구경 한번 하자. 아주 재미있는 구경 시켜줄게. 아들은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를 보고 사채업자들을 보며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고 사채업자들의 눈에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 강진우는 자신이 판 무덤 속으로 자신이 불러들인 악기들의 손에 이끌려 서서히 잠겨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 끝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손에 끌려가며 아들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어요. 그 처절한 비명소리가 제 심장을 헤집었지만 저는 끝까지 외면했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서 강진우는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었으니까요. 사채업자들이 아들을 막 현관 밖으로 끌고 나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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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당장 열지 않으면 강제로 개방하겠습니다. 조금 전 제 아들이 두드리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단호하고 위압적인 목소리가 문 밖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 소리에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움직임이 일순간 멈췄습니다. 아들의 비명도 사채업자들의 욕설도 그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어요. 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맞춰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변호사가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경찰들은 눈앞의 광경을 보고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엉망으로 흩어진 서류, 겁에 질린 채 사내들에게 붙들려 있는 남자, 그리고 험악한 인상의 사채업자들까지 전부 다 꼼짝마. 다 뭐하는 사람들이야.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몇 분 전까지 포식자였던 사채업자들은 이제 경찰 앞에서 고양이 앞에 쥐신세가 되었죠. 제 아들놈은 경찰의 등장에 잠시 희망을 품는 듯한 어리석은 표정을 짓더군요. 저는 그 모든 혼돈의 중심을 향해 아주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향해 아주 또렷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신고했습니다. 제 한마디에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제 아들과 사채업자들을 차례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협박하여 1억 원을 갈취하려 했고, 이 사람들은 제 아들에게 빚을 받겠다며 제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저기 저 서류들과 집안에 설치된 카메라가 모든 것을 증명할 겁니다. 제 아들과 사채업자들은 서로를 탓하며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그들을 폭력행위, 주거 침입 등의 현행범으로 보고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쇠고랑이 채워지는 소리가 방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전까지 저를 향해 울부짖던 아들은 이제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길고 길었던 지옥의 막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경찰의 손에 이끌려 집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놈은 마지막 순간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이제 애원이나 분노 대신 차가운 증오와 원망만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소리 없이 묻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똑바로 마주해 주었습니다. 사채업자들까지 모두 연행되고 나자 아수라장이었던 집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변호사와 세아가 제 곁으로 다가와 괜찮으시냐고 물었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진 서류들을 멍하니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허리를 숙여 종이들을 한 장 한 장 줍기 시작했습니다. 구겨진 종이를 손으로 펴고 순서에 맞게 가지런히 정리했어요. 그리고 그 서류 뭉치를 현장 조사를 하던 경찰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여기 제 아들의 범행을 증명할 자료들입니다. 집안에 설치된 카메라에 방금 전에 모든 상황이 녹화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증거로 함께 제출하겠습니다. 제 차분하고 담담한 태도에 젊은 경찰관은 조금 놀란 듯한 표정을 짓더군요.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들이 끌려나간 텅 빈 현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그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저 제 몸의 일부였던 아주 큰 종양을 드디어 도려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프고 끔찍한 수술이었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요. 어머님, 이제 저희와 함께 경찰서로 가셔서 정식으로 진술서를 작성해 주셔야겠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아와 변호사가 제 곁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함께 경찰차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동네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라 내 아들을 고소하는 고소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저는 경찰서 조사실에서 마지막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었습니다. 어미로서의 마지막 미련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지 제 자신에게 증명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경찰서의 작은 조사실은 병원의 소독약 냄새처럼 차갑고 비인간적인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제 앞에는 경력이 꽤 되어 보이는 인상 좋은 남자 형사님이 앉아 있었어요. 그는 제게 따뜻한 종이컵을 건네며 천천히 생각나는 대로만 말하면 된다고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이미 모든 것이 명확하게 정리된 후였으니까요.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막힘없이 진술했습니다. 아들이 현관문을 두드리던 순간부터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치고 경찰이 도착하기까지의 모든 상황을요. 제 진술을 받아 적던 형사님은 일이 마무리될 무렵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머님, 진술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뿐인 아드님인데 정말 법대로 처벌받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지금이라도 어머님께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시면 정상 참작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모성애라는 것이겠지요. 자식이 1000번을 잘못해도 어미는 눈물로 감싸 안아야 한다는 그 지독한 굴레. 하지만 저는 그 굴레를 끊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겠지요.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데 어떻게 어미가 그럴 수 있냐고.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으면 온몸이 썩어 문드러진다는 것을요. 내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저는 독해져야만 했습니다. 네, 원합니다. 제 대답에 형사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제 마지막 진심을 전했습니다. 제가 제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은 용서가 아니라 심판입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 법의 이름으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그래서 더는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죄짓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게 제가 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역할입니다. 그러니 부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 주십시오. 진술서에 지장을 찍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세아와 변호사가 말없이 제 양쪽을 부축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부축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지도 모릅니다. 제 손으로 아들을 감옥으로 보내는 서류에 마침표를 찍은 순간 제 안에 있던 어머니라는 이름의 무언가도 함께 죽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계절이 바뀌고 세상의 색깔도 몇 번이나 바뀌었지만 제 시간은 경찰서 조사실을 나오던 그날에 멈춰 있었습니다. 아들이 구속되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마침내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법정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높다란 판사석과 딱딱한 나무 의자들이 이곳이 인간의 감정이 아닌 법이라는 냉정한 저울로 모든 것을 재단하는 곳임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증인 박정혜 씨,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서기 한 명의 부름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세아와 변호사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지나 저는 아주 천천히 증인석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또각, 또각. 제 구두 소리가 텅 빈 법정 안을 울렸습니다. 증인석에 서자 비로소 아들의 얼굴이 제대로 보였습니다. 몇 달 사이에 아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살이 쏙 빠져 퀭한 눈, 푸석한 피부, 아무렇게나 자란 머리카락. 저를 향해 도끼를 뿜어내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패배자의 모습으로 피고인석에 초라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기 죄수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남자가 한때는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 사실이 새삼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베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모두 휘발되고 그 자리에는 그저 깊고 서글픈 회한만이 남았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아들은 제 손을 잡고 말했었죠. 엄마, 내가 커서 세상에서 제일 큰 집 사줄게.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세상을 다 가진 듯 맑았던 그 눈빛이 아직도 기억 속에 생생한데 그 아이는 어디로 사라지고 저기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낯선 죄수만이 남아있는 걸까요? 저는 선서를 위해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제 눈길은 어느새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아들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증인. 저기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증인의 아들 강진우가 맞습니까? 검사의 첫 질문이 법정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입을 여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이것은 내 아들을 향한 마지막 확인 사살이 될 것이라는 것을요. 저는 검사의 무미건조한 눈을 바라보며 아주 작게,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 아들이 맞습니다. 그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검사의 신문은 기계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날 아들이 저를 찾아와 1억 원을 요구했는지, 그 과정에서 폭력적인 언행과 협박이 있었는지, 저는 감정을 모두 비워낸 목소리로 오직 네, 맞습니다.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제가 겪은 지옥을 그렇게 메마른 단어로 요약해야 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또 다른 고문이었습니다. 검사의 신문이 끝나고 이번에는 아들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아주 부드럽고 동정적인 목소리로 제 마음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증인 박정의 어머님,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직접 이 법정에 세우신 심정이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는 방청석을 한번 쓱 훑어보며 마치 제가 비정한 어머니라도 되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효심이 지극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님을 끔찍이 아꼈다고요. 그런 아들이 잠시 잘못된 길로 빠졌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매몰차게 내치셔야만 했습니까? 어미 된 심정으로 한 번은 용서하고 품어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법정 안이 순간 술렁였습니다. 저를 향한 동정의 시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비난의 시선이 뒤섞여 제게로 날아와 박혔습니다. 아들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신용까지 하더군요. 마지막까지 저를 가해자로 만들고 자신은 피해자가 되려는 속셈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 제 목소리에 법정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어미의 도리를 말씀하시는군요. 하지만 자식의 죄를 뻔히 알면서도 눈 감아주고 그 죄의 대가를 다른 무고한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은 어미의 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공범의 역할일 뿐입니다. 제 대답에 변호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법정은 다시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피고인석에 앉은 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관계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었습니다. 판사가 아닌 바로 제 입으로 말입니다. 아들의 변호사가 던진 질문은 제 심장을 겨누고 날아온 독화살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수없이 되뇌었던 결심, 그리고 새아의 고통이 저의 단단한 갑옷이 되어 주었죠. 저는 잠시 말을 잃은 변호사와 그 뒤에서 저를 애처롭게 바라보는 아들을 지나쳐 법정 가장 높은 곳에 앉은 판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저는 다시 한번 피고인석의 아들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강진우. 제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자 녀석의 어깨가 움찔하고 떨렸습니다. 너는 이 법정에서 그리고 내 변호사를 통해 계속해서 아들이라는 이름을 무기처럼 사용하고 있구나. 내가 너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방패 삼아 동정과 용서를 구걸하고 있어.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내 집 문을 두드리던 날 나는 내 아들이 이미 내 마음속에서 죽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오늘 나는 그 죽음을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다.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그 아들이라는 이름은
이제 내게는 없을 뿐더러 나에게도 없다. 법정 안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제 목소리만이 그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니 똑똑히 들어라.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너의 어머니가 아니다. 우리는 오늘부로 이 자리에서 완벽한 타인이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아들의 얼굴이 절망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동아줄마저 끊어져 버린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 말을 남기고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피고인석에서 아들의 무너지는 얼굴이 보였지만 더는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방청석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 등 뒤에서 한때 내 아들이었던 남자의 인생이, 그리고 그와 얽혔던 나의 지난 인생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제 과거를 묻을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결국 아들은, 아니, 강진우는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폭행, 협박, 사문서 위조, 거기에 사기죄까지 더해져 놈은 죗값에 맞는 형량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지요. 모든 것이 끝났지만 제 마음에는 기쁨도 후련함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빠져나간 자리에 거대하고 텅 빈 구멍만이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 집의 모든 공간에 그 지옥 같았던 날의 기억이 유령처럼 떠다니고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는 놈의 분노가, 현관문에는 놈의 탐욕이, 그리고 제 침실에는 저의 어리석었던 지난 세월이 먼지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단 하루도 제대로 숨쉬며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과거를 묻기로 결심했다면 이 기억의 무덤부터 떠나야 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세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아야, 나 이 집 내놓으려고. 괜찮다면 같이 좀 가주지 않겠니? 세아는 제 말에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네, 어머니. 잘 생각하셨어요. 제가 함께 갈게요.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돌아온 날, 저는 집안의 모든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사준 스카프, 철마다 챙겨주던 영양제, 봉투에 담긴 낡은 사진들까지 그 모든 거짓의 증거들을 저는 커다란 검은 봉투에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미련 없이 집 밖 쓰레기장에 그것을 버렸습니다. 과거를 버리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와 세아는 나란히 동네 부동산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특별히 이사 가시는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집을 내놓는 서류에 사인을 하는 제게 부동산 중개인이 물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으며 아주 옅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새로운 삶을 좀 살아보려고요. 부동산 문을 나서자 따뜻한 저녁 노을이 저와 세아를 감싸주었습니다. 제 모든 과거가 담긴 집을 팔기로 결심한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아주 가벼워졌어요. 평생을 어깨 위에 이고 살던 거대한 짐을 드디어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세아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온기가 이제 제가 나아갈 길을 비춰주는 등불 같았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갈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저와 세아는 그리 멀지 않은 동네에 작고 아담한 빌라 한 채를 얻었습니다. 낡고 어두웠던 예전 아파트와는 달리 새로 옮긴 집은 온종일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밝은 곳이었어요.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것은 거실 창 너머로 보이는 작은 테라스였습니다. 저는 그곳에 작은 화분들을 들여놓고 상추와 깻잎, 그리고
철마다 피고 지는 작은 꽃들을 심었습니다. 새로운 집에 이사하고 저는 새로운 일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가를 배웠습니다. 뻣뻣하게 굳어있던 몸을 천천히 움직이고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는 동안 제 마음속에 단단하게 뭉쳐있던 응어리들도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라 오직 저 자신을 위한 글이었습니다. 제 지난 삶을, 끔찍했던 아픔을, 그리고 제 손으로 내린 그 마지막 선택까지도 한자 한자 종이 위에 꾹꾹 눌러 적어 내려갈 때마다 저는 비로소 남이 아닌 제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고 제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세아와 저는 나란히 부엌에 서서 저녁을 준비합니다. 도란도란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며 끓이는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집 안가득 평화롭게 퍼져나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든든한 가족이었죠. 테라스에 앉아 새로 피어난 꽃들을 보고 있으면 저는 가끔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지옥 같던 그날들이 정말 내게 있었던 일인가 싶을 만큼요.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흉터는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 살아남았는지를 보여주는 훈장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마지막 과제는 그 흉터를 어루만지며 과거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워지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느덧 또다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아들의 실체를 마주하고 지옥 같은 싸움을 시작했던 바로 그 계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의 가을은 작년의 그 가을과는 전혀 다른 색깔과 향기를 품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오후, 저는 테라스의 작은 의자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아가 우편물 몇 개를 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중에는 법무부에서 온 공식적인 봉투가 하나 섞여 있었어요. 제 아들 강진우의 가석방 예비 심사가 곧 열릴 예정이니 피해자로서 의견을 제출해달라는 통지서였습니다. 한때 그토록 두려워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 다시 저를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공포. 하지만 막상 그 통지서를 받아든 제 마음은 신기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저는 통지서를 옆에 내려놓고 대신 깨끗한 편지지 한 장과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마지막 숙제를 하듯 한자 한자 정성껏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강진우에게 내가 곧 가석방 심사를 받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안에서 내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쳤기를, 그래서 세상에 나와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멀리서나마 바라겠다. 하지만 분명히 말해두지만 너의 그 새로운 삶에 나는 없을 것이다. 너에게 어머니라고 불릴 사람도 내가 돌아올 집도 이제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편지는 나의 용서가 아니다. 너와 나의 인연이 법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완벽하게 끝났음을 알리는 나의 마지막 통보이다. 그러니 앞으로는 2번 다시 나를 찾지도 내 이름을 입에 담지도 말아라. 그게 내가 내게 베푸는 마지막 잡이다. 박정혜. 편지를 봉투에 넣고 풀로 단단히 봉하는 순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마지막 돌멩이 하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비로소 과거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어머니, 저 다음 주부터 무료 법률 상담소 정식으로 운영하게 됐어요. 어느새 제 옆에 다가온 세아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얼굴은 5년 전의 그늘 따위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자신감과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세아의 손을 마주 잡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때는 핏줄로 이어진 관계만이 진짜라고 믿었던 어리석은 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짜 가족이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제 손으로 지옥의 문을 열었지만 저는 또한 제 손으로 행복의 문을 열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란 어쩌면 무언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소중한 것을 지켜내고 따뜻한 저녁을 함께 맞이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제 기나긴 싸움의 전리품은 바로 제 옆에 있는 이 아이의 웃음이었습니다.